다들 들어오신 것 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종합재미농장의 안정화라고 합니다. 전문 사회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떨거나 버벅거리는 때가 있을 텐데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주제 1번 유기물로서의 풀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옹기종기 작은 그 강의실에서 같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풀로 가득한 농장을 가지고 계신 이제 두 분의 농부님과 함께 오늘 너무너무 재밌고 멋진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먼저 지금 충남 홍성에서 14년째 무경운 무투입으로 자연재배 농장을 농사를 짓고 계신 이현진 농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풀들과 벌레들이 함께하는 풀풀 농장이라는 멋진 이름의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풀을 기르고 흙을 만드는 농사짓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풀풀농장 이연진 농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서서 해야 되겠죠? 아, 네. 이래서 발표비가 있군요. 서서 해야 돼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네. 또 마르샤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갑자기 이제 방문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급조해서 만든 한 5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네, 간판 아닌 간판이고요. 그냥 풀들과 벌레들이 함께하는 그런 농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풀에 대한 발표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이 이제 지구농부 포럼이고 또 이제 박사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뭔가 이 농장의 사진을 그냥 보여주는 위에 발표는 이제 하면은 요번에는 조금 너무 중복의 느낌이 들어서 약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솔직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원고도 네, 특별히 무려 A4 4장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일단 지구농부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마르시에서 하는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뭐랄까 정답은 없겠지만 개념의 정의를 조금 하고 들어가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념의 정의를 먼저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참고로 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전공을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었는데 요번에 전공을 활용해 가지고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농사에 대해서. 네, 농사 짓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과연 사전에는 농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곡류, 과채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따위의 일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를 딱 보고 뭔가 하나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전이니까 추격해서 이제 정의를 해놨겠지만 그럼 씨나 모종을 어디에 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의를 딱 보자마자. 그럼 이제 근데 딱 이걸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전을 만드신 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굉장히 모든 걸 포괄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이런 약간 또 딱 번뜩이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게 이제 농사의 시작이자 바탕이라 할 수 있고 흙이 없으면 농사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 포럼의 제목 자체도 이제 토양 회복, 흙 돌보기 이런 주제가 선정된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사와 흙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다면 그럼 지구농부, 지구농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너무 포괄적인 말이기도 하고 해서 근데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냥 지구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농사 짓는 것이 지구 농사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분들이 지구 농부가 아닐까. 그래서 이 정도의 정의나 생각은 아마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몇 년 새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이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태어난 게 이건 자료에 없어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뭐 농사가 한 10,000년 되잖아요. 그 이후로 아주 큰 변화 없이 살다가 이제 가장 급격한 변화가 산업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뭐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런 온실가스들이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했을 거고 많이 그 전에도 없진 않았겠지만 이게 이제 다시 부메랑이 돼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온난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약 한 300년 전이라고 본다면 그때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영국에서 쏘아 올린 그 이산화탄소가 300년까지도 간대요. 그 이산화탄소가 아직도 거의 사라졌겠지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뭐 예를 들어 남태평양인가요? 거기에 투발루 이런 유들의 나라를 수몰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증기기관을 발견했을 때 이런 어떤 극적인 나비 효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예상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뭐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자세한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온실가스가 이렇게 배출하는 거래도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골에 태양광 이렇게 수익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비용 수익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시장도 형성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아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뭐 그 다음부터는 이름도 생소한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산화탄소는 한 길면 300년 가고 뭐 메탄은 비교적 금방 없어지고 이런 특성이 있고 몇 년을 버티냐 아니면 그다음에 얼마나 독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주로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농사에서는 주로 관련되는 게 앞에 3가지더라고요. 결국 이제 뒤에 3가지들은 주로 산업에서 물론 저희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농사랑 직접적인 관련은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또 찾아봤습니다. 계속 이제 질문이 계속 꼬리를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그 환경부의 온실가스 종합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고 거기에 보면 매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최신 자료가 2020년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 이제 이산화탄소가 딱 보기에도 한 뭐 90%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게 메탄이 이제 어느 정도 방출되냐 이거를 그 가중치가 있어요. 이만큼 방출됐다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적은데 이산화탄소에 대비해서 얘가 얼마나 악독한가 곱하기 뭐 100 이렇게 해서 그걸 가중치를 한 그래서 이제 단위가 좀 어려운 CO2 이퀴벌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산화탄소를 감안한 그런 배출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를 아주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여기서 한 줌까지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오늘은 아산화질소나 메탄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모르겠어요. 외유 내강의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막 저기에 90%를 배출하는 저것은 왜 가만히 놔두고 10%, 5% 내지는 3%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까? 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를 또 농업이랑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전체 배출량에서
농업과 직접 관련입니다. 관련되는 게 한 3.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농사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관련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통계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뱉어주잖아요. 그것과 상계된다고 보아서 나머지 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아예 측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건 없는 건 아니지만 측정을 안 한다. 왜냐? 작물을 키우면서 다 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가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메탄이랑 아산화질소만 있는데요. 근데 꽤 비중은 높았어요. 생각보다. 메탄이 전체가 100이 방출되면 농업이 한 42% 정도나 되더라고요. 축산과 작물 재배가 반반 정도 나눠 가지게 되고 아산화질소는 더 높아요. 한 몇 퍼센트? 64%가 전체가 다 농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산화탄소 대비 굉장히 비중은 작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농사가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구나 이런 뿌듯한 생각을 좀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그 유엔 기구 이런 데서 이제 농사에 대해서 할당량을 주거든요. 너네들 뭐 농업계 몇 프로 감축해라 이렇게 하는데 많은 이런 자료들이 쓰이고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메탄 악독하다, 아산화질소 굉장히 독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논점을 흐리는 측면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것들이 농사에서 주로 어디서 생기냐면 그 메탄 같은 경우는 축사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소의 트림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에서는 논에서 주로 생깁니다. 작물이 이제 물에 잠기잖아요, 논은. 그러면 그때는 현기성 무슨 작용이 일어나서 메탄이 발생한대요. 네, 그렇게 생기고 아산화질소는 이제 축산에서는 가축의 똥에서 나오는 거고 작물은 여기가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부분인데 작물과 아산화질소는 비료에서 발생을 합니다. 비료가 땅에 뿌려졌고 그 다음에 미생물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아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자 마른 수건도 짠다고 그럼 우리가 농사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볼 수 있을까 내지는 지구 농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축사는 뭐 그냥 답이 뻔하더라고요. 규모를 줄이면 되는데 뭐 이건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닐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논농사를 과연 물을 안 대고 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금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미미할 것 같아서 이것도 어렵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아산화질소는 줄여볼 수 있겠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이제 유기물을 어떻게 토양에 공급할 것이냐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동안엔 비료로 했다면 이 비료가 아산화질소를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비료를 좀 줄여서 아산화질소를 줄이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구가 좀 지속가게 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물론 이게 전체 배출량에서 아까 한 3.2%니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좀 감안해 봐야 될 게 이거는 농사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하면 이제 마르시에 오려면 자동차로 운반을 하잖아요. 그런 비용은 그런 배출량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이제 아주 막 쟤네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강한 시선으로 보는 측에서는 그런 거 다 따지면 너네 20%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3%, 전체적인 거 20%. 그 정도로 농사도 굉장히 산업이나 이런 공장에 포섭되어 있다, 그런 데 물려 있다 시스템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정량적인 측면을 넘어서도 이게 먹거리라는 것은 저희 삶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농민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농민이 버텨주었다면 그리고 우리 시골이 농사가 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좀 끝까지 조금만 더 버텼다면 다른 산업 분야에도 충분히 그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지금은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과연 이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이거를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죠, 사실은. 현실의 상황은. 그래서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다시 출발이 농업이 되어야 된다, 농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뭐 저탄소가 될 수도 있고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농부님들 걸 먹을 수도 있고 직접 키워볼 수도 있고 이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저희는 충분히 뭐랄까 뭐 땡땡전자나 이런데 그런 것들을 실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뭐랄까 한 배를 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일단 배에서 내려야 되고요. 그래서 건너편에 배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배에서 내릴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농부와 좀 깨어있는 소비자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먹거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농업에서 이산화탄소를 약간 제외했을 때 이제 메탄과 아산화질소였는데 메탄 아까 논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메탄이 아까 좀 벼의 특성상 벼가 수생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선시대에도 메탄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양이 많지 않았고 특히 그때는 이산화탄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발생되는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 더불어 이 논농사의 메탄까지도 이제 싸잡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물론 농농사에 너무 물을 무리하게 많이 쓰고 뭐 그런 거는 노력 좀 실천을 해야겠지만, 네. 그리고 또 논이라는 게 또 이렇게 물을 담가듬으로써 여러 가지 뭐 홍수 조절이나 논생물 다양성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삼으로써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면 농민들은 충분히 어떤 농사를 지음으로써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시스템에 배출권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끼지도 못하고 뭐 태양광이나 설치해야 껴주지 네, 그런 상황이라서 논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아산화질소는 이제 그 질소질 비료에서 주로 비롯이 되는데요. 이게 그 아산화질소라는 것이 그 이산화탄소의 한 3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년 정도 이상 존속을 하게 되고 사람보다 오래 사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비료를 좀 살펴봤어요. 법 공부도 했습니다. 이 법에 비료의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 보통 비료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화학 비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부산물 비료는 뭐 퇴비 아니면 유박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료라는 것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성분을 그 성분 자체로 주는 거예요. 우리 뭐 사람으로 따지면 비타민, 그죠? 뭐 마그네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로 식물이 이제 질소, 인산, 칼륨 대표적으로 뭐 또 세부적으로 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무기질을 직접 밭에다가 주는 형태의 비료가 보통 비료고요. 그 부산물 비료는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무기질이 들어있는 유기물이라는 건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입하는 형태가 이제 부산물 비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뭐냐? 이제 보통 비료는 그 무기질 형태로 하니까 식물이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왜 흡수가 빠르냐? 그 무기질 비료는 예를 들어 이제 딱 비료를 줬어요. 그리고 물을 주거나 비가 오면 바로 그 무기질이 수용성이 돼서 녹습니다. 그러면 바로 식물이 먹을 수 있어요. 거의 우리 네, 그렇죠. 아까 그 마그네슘, 뭐 비타민 이런 거 먹었을 때, 비타민 먹었더니 막 바로 뭐 뭔가 좀 생기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속효성이다. 굉장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조금 다르게 그 분해가 돼야 됩니다. 유기물을 다시 이제 이 NPK로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유기물 안에 들어있는 것들 분해해서. 그럼 누가 분해를 하냐 봤더니 그게 바로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사람이 넣어준 유기질 비료를 먹고 이렇게 분해해서 NPK가 나오면 그거를 다시 식물이 먹는 그런 구조죠. 네.
결국에 NPK를 먹는 건 같지만 이제 한번 거쳐 먹냐 아니면 바로 투입하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산물 비료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물 비료는 크게 퇴비와 유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퇴비는 뭐랄까 여기 보시면 뭐 가축분도 있고 농산물, 부산물 이런 부엽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발효시킨 거고, 유기질 비료는 유박인데 주로 유박이라는 형태는 이제 큰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비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축분 퇴비도 공장에서 나오긴 하는데 가정에서도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많이 쓰시기도 하죠. 퇴비랑 유박이랑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의 또 차이점은 뭐냐면 그 발효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어요. 발효. 그러니까 유박은 발효가 안 된 비료고 퇴비는 발효가 완료된 비료를 퇴비라고, 그러니까 부숙물 유기질 부숙 유기질 비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박은 유기질 유박으로 대표되는 유기질 비료는 보통 비료보다는 흡수 속도가 느리겠죠. 왜냐하면 NPK를 바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넣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그 뭐랄까 발효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분해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나 분해될 거야, 발효될 거야. 딱 넣적은 바로 미생물이 분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보통 비료는 제 연구 안 해봤습니다. 이건 이틀 만에 만약 식물이 먹는다. 그러면 유박 비료는 2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 안에서 이제 발효가 일어나니까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발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냄새가 나지 않아요. 유박 비료는. 그래서 되게 쓰기도 좋고 펠렛 모양으로 해서 이제 작은 알갱이로 돼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뭐 보관도 편하고. 근데 보통 퇴비하면 여러분들 냄새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나마 발효가 다 끝나면 조금 향긋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발효 과정을 거쳤다는 건 뭐냐면 처음엔 질소 성분이 많았어요. 소똥에 예를 들어서. 근데 얘를 한 1년 내지 3년까지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질소 성분이 다 분해가 되고 날아갑니다. 발효 과정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분자 구조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없어지다 다 없어지고 남은 애들을 다시 땅에다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생물들이 먹어 치운다 해도 이미 얘는 단단한 성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미 발효까지 건딘 놈인데 내가 너희한테 먹히겠냐. 잘 못 먹는 거죠. 미생물들이. 양도 적고. 그러니까 이틀 20일 부수 유기질 비료 200일. 그래서 올해 넣으면 내년 농사에 효과가 있다. 농민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소똥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발효가 잘 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넣습니다. 왜냐? 그걸 어디서 발효시킬 거예요? 그 많은 소똥, 돼지똥을, 닭똥을.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밭에다가 버릴 겸 해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처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거를 뿌리면 아마 법적으로 문제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것까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대로 발효가 됐다는 전제하에 이 부숙 유기질 비료는 식물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러니까 비료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토양 개량의 효과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질소질은 이미 다 날라갔고 있는 거 얼마 안 되고 걔도 분해 잘 안 되고 그 상황에서 탄소질이 많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이 뭐랄까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영양분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토양 개량의 효과가 있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 부산물 비료라는 걸 한번 비교를 해 놓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박은 부산물 비료는 아니죠. 이제 이 볏짚이랑 소똥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퇴비성 비료하고 이제 유박을 비교해 봤더니 그 유기물은 이제 전체 만약 내가 100g이야 그랬을 때 유기물이 얼마나 들어있냐. 볏짚이랑 유박은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중에 총 질소는 이제 총 질소로 내려가면 유박은 4% 정도가 되고 소똥은 1%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넣어서 질소질 그냥 보통 비료다 하면 뭐 비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대략 한 20으로 보면은 1, 4, 20 정도의 질소질 함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완전 바로 다른 요인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대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유박을 넣어서
보통 비료와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4대 20이니까 1대 5. 5배를 넣으면 질소질이 부족하더라도 화학 비료를 넣은 것 같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같은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지금의 유기농의 수확량이라는 것은 거의 관행농을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고, 그냥 줄 잡아도 80%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매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굉장히 뭐랄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수확량은 관행농을 따라갈 수 있죠? 굉장히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은 바로 저는 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박 자체는 죄가 없어요. 나 4%야. 근데 4 곱하기 2 하면 그 순간 20이 되고, 그것은 결국 화학 비료의 질소질 함량과 같아진다. 그럼 결국엔 우리의 땅이 너무나 많은 유박 비료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총 탄소량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탄질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실험실에 계신 분이 조사를 해봤 128일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박은 이미 발효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분해될 거야 했다가 바로 70%가 다 분해 됐지만, 볏짚과 소똥은 10% 정도밖에는, 양도 1%, 0.6%인데 그거에 다시 10%밖에는 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비료로서는 별로 효과가 없구나. 질소, 땅의 어떤 작물이 바로 먹는 그런 역할을 하기엔 굉장히 부족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자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이제 이 아산화질소가 배출되는 여러 기제 중에 가장 이제 비중이 많은 것들이 땅을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땅 속에 있던 저장해놨던 것들이 이제 갑자기 나오면서 많은 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 저도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경운을 하지 않으면 과연 아산화질소가 줄어들까, 이런 논문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경운과 무경운 이렇게 비교구를 나눠서 해봤더니 세 가지로 또 나눴어요. 비료도 무투입한 곳이 있고, 화학 비료를 넣은 곳이 있고, 헤어리 배치라고 녹비 작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운 곳이 있는데 3년간 열심히 하셨어요. 3년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2018, 2019, 2020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아산화질소가 배출된 곳은 당연히 비료가 많이 투입됐으면서 경운을 한 곳이니까 화학 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름을 넣지 않고 경운도 하지 않은 곳은 뭐 2.07kg per 헥타르 밖에는 배출이 안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넣냐 적게 넣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땅을 뒤집어 엎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도 이제 아산화질소 배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수확량 비교인데요. 근데 만약 뭐 이렇게 우리는 아산화질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보고서에 보니까 이거 뭐 화학 비료 넣은 경운 대비 한 5, 4, 20, 6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던데 이거 나한테 돈 좀 주면 안 돼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렇게 돈으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러면 이거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걸로 되겠어? 농사가? 그죠? 이런 걸 비교해 놓은 게 또 있어요. 찾아봤더니 물론 이제 물론 밭이라는 실험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냥 추세나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그 자료랑 같은 논문에 나왔던 자료고요.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확량 예상했던 대로 그죠. 화학 비료를 넣고 경운도 한 곳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은 재미있게도 경운 플러스 무투입구에서 가장 낮은 수확량이 나왔어요. 이분이 왜 옥수수를 했냐 하면, 옥수수를 하는 거는 거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호박과 마찬가지로 작물 중에 하나예요. 거름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런 종류의 작물이라 아마 이런 거를 선택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3년간 무경운 무투입 평균이 1.45나 되는데 경운 무투입구는 1.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무투입을 하는데 경운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나마 있는 걸 날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음을 안 넣을 거면 당연히 무경운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데 갈기만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밑에 보듯이 첫 해에 같은 밭에서 이 구획을 나눠서 했는데 우연치 않게도 경운했던 부분이 좀 토양 유시,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가나 봐요. 그래서 2018년에 경운군은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안 좋습니다. 이런 물론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왜 경운구만 유실이 되었을까, 토지가?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처음에 밭을 만들 때 트랙터로 갑니다. 저 갈고 그 다음날 바로 100mm의 비가 온 적이 있는데 밭이 반토막이 났어요. 가운데로 물길이 쫙 난. 왜냐하면 연약 서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떠내려가는, 한마디로. 시골은 비만 오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비 좀 온다. 2, 3시간이 왔다 하면 하천에는 붉은 물로 쫙 흙이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경운의 단점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뭘까? 저희가 이 어떤 사람이 살고 에너지를 쓰는 순간 어떤 온실가스 배출 및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거를 영으로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난 이상 그런 원죄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러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 내지는 사회의 다른 분야를 추동해낼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연결고리 아니면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를 방법을 한번 농사 분야에서 생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저는 그 방법으로 이제 무경운 그리고 풀과 작물을 함께 키우는 농사, 그런 지구 농사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경운이란 것은 이제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갈지 않게 되니까 아까 이제 국가 통계에서 농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소극적인 의미였고, 땅을 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식물이 먹었던 거를 예를 들어, 근데 무경운 상태에서도 배출은 됩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갈지 않으면 100% 다 남겨지는 건 아니에요. 갈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런 논문도 있어요. 갈지 않아도 야 너네 무경운하는 농부들 안 갈면은 뭐 땅 속에 이런 뿌리가 막 해서 통기성도 좋아지고 산소도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거기로 다 빠져나와.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빠져나와. 그래서 무경운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와. 이런 논문도 있어요, 사실. 제가 찾아봤더니. 비율은 한 2대8 정도 되는데, 뭐 이게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무경운을 하더라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전반적인 제가 찾아본 논문이나 제 상식선으로 봐도 아무래도 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출하지 않는 것 플러스 저장하는 역할이 가능하죠.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려고요. 2장도 아직 못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숫자를 보는 순간 흐름이 갑자기 흐름을 잃었네, 길을. 굉장히 농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야, 자연농 하거나 유기농 하면서 어떻게 관행농의 수확량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내지는 지금 막 우리 에어컨 쓰고 자동차 쓰고 다 쓰는데 이거 그냥 뭐죠?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대로 다 쓸 수는 없을까? 이런 욕심이 있어요, 사람이. 이 편리함은 그대로 누리지만 뭔가 지속 가능한 타이틀을 얻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모두 바뀌었을 때, 모두 반성하고 이제는 막 이산화탄소 배출 적게 하고 막 에어컨도 덜 쓰고 차도 조금 타고 이렇게 살게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우주의 기운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에너지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걸 잡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그런 거는 우리에겐 더 혹독한 시련이 주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경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비료를 땅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거든요. 비료가 표면에 있을 경우는 많이 유실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비료의 3분의 1은 하천으로 떠내려갑니다. 물에 씻기든 뭐 비가 많이 오든 해가지고 땅 속에 넣더라도 토양하고 같이 유실되고. 그래서 근데 그 질소니까 영양분이 되게 많잖아요. 뭐 사람이 바로 먹으면 죽겠지만, 그죠? 재미있게도. 그래서 걔네들이 막 저희는 홍성이 있으니까 막 삽교천으로 거쳐서 그 서해대교를 거쳐서 딱 서해바다로 딱 나가요. 그럼 바다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아져요. 내가 바다에도 걸음을 주는 거야. 같이 협업이죠. 농촌과 어촌에.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막 그 플랑크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게 바로 적조 현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식물한테 못 먹어. 지하수도 또 길이 있으니까 땅 속에도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이제 다시 내가 버린 비료, 버린 거냐. 땅 속에 넣은 비료가 3분의 1은 서해 바다 가서 플랑크톤 양식했고 3분의 1은 땅 속으로 스며 내려와. 옆집에서 딱 지하수를 팠어. 지하수 딱 먹었더니만 이제 질산염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먹을 수 없는. 그죠? 그 땅 속과 바다를 전부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것을 내가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뿌린 이상 이미 그건 지구 생태계를 전체로 퍼져가고 있고 뭐 투발루에도 갔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걷어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아까 뭐 수확량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만약 무투입을 한다. 그래서 막 너무 이런 게 갈등이 되잖아요. 그럼 지구 환경에 부담을 안 주는 농사가 뭐가 있을까? 그럼 비료를 주면 아산화질소가 나온다니까 주지 말자. 아예 난 안 주겠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농사가 지속 가능할까? 뭐 농부가 굶어 죽는 거는 모르겠고 그 사람 차원인데 과연 그러면 결국엔 뭐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생산량이 나올까? 또 아니면 이게 토양의 유기물이 얼마가 많은가가 이제 그 토양의 건강성 아니면 뭐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볼 때 계속 빼먹기만 하면 농사가 될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뭐 헤어리비치 같은 녹비 작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탄소 농법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예 그냥 유기물을 뭐랄까 공장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산 하나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밭 속에다. 그래놓고 한번 집어넣고 100년 동안 써먹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의 이 많은 에너지 소비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드는 그 생각 자체는 원자력 그것과 똑같이 닮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지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끝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녹비작물을 심는 방법도 결국에는 뭐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토양의 유기물을 올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탄소를 직접적으로 어떤 뭐 나무 숲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것도 약간 그 확장 버전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게 풀을 넣는 농사 방법이에요. 이제 서론이 끝났고요. 왜 풀을 넣냐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고 지금 몇 분이죠?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풀에 대해서 뭐 뒤에 이제 진라면 농부님도 설명해 주실 테니까 약간 그럼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 작물만 두지 않고 풀을 함께 키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제 그 밭에 만약 풀이 없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농부님들 많이 계신데 일단 풀이 없으면 당장은 되게 편합니다. 행복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결국에는 토양의 사막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작물만 딱 있고 진짜 뭐 실험실이나 이런 것처럼 매너기 그대로 나머지가 다 노출되잖아요. 그 작물의 그림자로 흙을 다 가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흙이라는 게 계속 지표면으로
수분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풀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속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뺏긴 만큼 넣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그 뭐죠? 관계 시스템이래나 그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추워지면 어떡하지? 그럼 또 하우스도 또 지어야 돼. 그 안에 그 위에 그 밖에다. 근데 난 내일 어디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가 갔다 올 동안 기계로 작동할래. 스마트팜 해야 되고. 그것도 귀찮은데 그냥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 그럼 비타민제 팔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이 있고 또 풀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토 유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표토의 영양분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표토 만약 1cm다. 그 위에 있는 1cm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만드는데 한 200년 정도가 걸린대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 200년 동안 만든 거를 그냥 쉽게 그냥 잃어버려요. 아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갈고 비 오면 확 다 쓸려 내려가고. 그렇게 유실되는 토양을 비료를 넣어서 버틴 게 지금의 농업이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 이상한데 계속 흙은 쓸려 내려가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만큼 더 많은 양의 비료를 넣고 있다. 우리나라 농약 비료 많이 치는 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네, 풀이 있으면 당연히 쓸려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풀을 키운 이후로는 그런 걱정이 없고 또 풀이 있으면 좋은 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밭에 들어가면은 질지가 않아요. 비만 그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네, 나쁜 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예를 들어 밭에 막 풀을 집어넣었으니까 흙이 얼마나 비옥해졌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풀은 비료 효과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까 볏짚이 0.6인가 그랬잖아. 0.6에 다시 6%가 다시 질소로 환원이 된다 그랬는데 풀은 글쎄요. 훨씬 더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땅속에 안 집어넣잖아요. 표면에 그냥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료가 되는 성분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농사 지어본 경험상 무투입하는 농부들에게 수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예요. 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은 한 1, 비가 90, 나머지 9는 농부의 노력 이런 정도. 그러니까 비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3년 전인가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유기농하는 농부님들 아니 대부분의 농부님들이 굉장히 뿌리와 다 썩고 굉장히 고생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는 가장 이렇게 많이 나와도 돼? 이런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수확량. 예를 들어 그전에는 방울토마토를 빨간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8년 동안. 그러다가 그해 비가 많이 오니까 방울토마토가 빨개졌어요. 초기부터 성장이 이게 빨개지는구나 라는. 맨날 파란 토마토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이제 빨간 토마토를 먹게 되는 아이들도 이제 신기해하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료 얘기를 좀 해보면 풀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섹션의 제목이 유기물로서의 풀의 이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약하지만 얘기해 보자면 햇빛 저금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이제 풀이 없는 상태에서 햇빛은 그냥 땅을 마르게 할 뿐입니다. 작물을 힘들게 해요. 근데 왜 안 힘든 것처럼 보이냐? 영양제를 주기 때문에. 물 주고 비료 주고 계속 주는 거야 뭔가를. 그래서 괜찮지만 그거 안 주면 바로 죽어요. 근데 그 없어지는 햇빛을 아니면 밭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햇빛을 모아놓자. 자, 수분 안 날아가게 풀을 쫙 덮고 그럼 걔네들이 점점 크죠. 햇빛을 먹고. 이 햇빛을 내년에 쓰는 거예요. 물론 미약합니다. 비료의 영향. 그래도 충분히 의미는 있죠. 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쌓여요. 근데 쌓이는 게 엄청 효과가 아주 하루에 1년에 한 10cm씩 쌓였고 나중에 발이 푹푹 빠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살짝 쌓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가 그 집에 12년 동안 모았거든요. 크지도 한 1m, 1m 정도 되는 사방 공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12년째 높이가 똑같아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뭔가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똑같아요. 네.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음식물 1년에 한 번씩 어디 버려야 되나 했는데 전혀 10년째 계속 안 치워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풀이 가득한 밭을 보면 이제 그 보통 농부님들이나 이게 풀씨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풀씨는 뭐 내년 농사니까 그렇다 쳐도 과연 여기다 파종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 약간 오해를 풀어드리면, 자, 풀이 엄청 많아요 밭에. 씨앗이 당연히 떨어지게 열매를 맺겠죠. 그럼 그게 어디로 갈까요?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흙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죠. 위에 있으면 발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막 몇십억 개의 풀씨가 떨어지긴 해요. 그러나 발화하는 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왜냐?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만큼 풀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렵게 어떻게 흙이랑 닿아서 수분이 닿아서 발화를 하더라도 굉장히 뽑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 그거를 막 풀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한번 갈아야겠어 하고 딱 뒤집는 순간 그건 풀씨를 전부 파종하는 거예요. 몇십억 개. 그러면 그거는 사람 감당 못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 비닐 멀칭이라는 솔루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는 게, 그냥 그 위에다가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네, 물론 이제 풀이 많은 상태에서 그 파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풀의 생애 주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풀하고 싸우면 안 돼요. 공존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어리베치라는 작물은 이제 6월 달에 씨가 맺혀요. 4월, 5월에 가장 왕성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밭에다가 호박을 파종을 해요. 심을 자리만 딱 메고. 그때 헤어리베치를 다 베어버리고 호박을 심는 경우랑 헤어리베치를 두고 심는 경우를 상상하시면 돼요. 헤어리베치를 두면 한 달 정도는 경합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호박으로 달려오는 애들만 싹싹싹싹 정리해주고 계속 크게 둡니다. 그러면 호박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한 6월, 7월이 됐다 그랬을 때 헤어리베치가 이렇게 쓰러져요. 자연스럽게. 만약 그 풀을 다 배고했다 그러면 호박과 같은 시기에 풀이 나겠죠. 그러나 있는 풀을 그냥 두고 파종할 곳만 건드리고 딱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컸을 때 풀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런 식으로 풀의 생애 주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리가 그렇고요. 근데 안 되는 작물도 있지만 그럴 때는 좀 육체 노동을 해야 되고요. 힘들게. 그리고 이제 풀은 또 땅 속에서도 농부를 대신에 역할을 많이 해요. 예, 뭐 여기 여긴 없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풀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했을 때 자기네만 다 먹는 게 아니래요. 뿌리를 통해서 미생물들한테 영양분을 나눠준답니다. 그럼 미생물은 또 그거를 영양분으로 해서 또 질소를 분해해서 작물한테 주고, 이런 약간 공생관계죠. 그런데 그 작물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기대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깊게 안 들어가도 날 살릴 걸 알거든요. 근데 풀은 깊게 들어가도 날 죽일지 몰라요. 농부가. 그죠? 항상 긴장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게 들어갑니다. 뿌리가. 그래서 흙이 경혼을 해준다는 원리가 그거예요. 깊게 그리고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작물이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다 흙을 이제 두드려주고 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얕은 지역에서만 노는 작물 뿌리가 아니고 그 풀뿌리를 따라서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 균형 잡힌 작물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풀이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 거름으로 만약 작물을 키운다고 했을 때 수확량이 이제 비료를 투입한 경우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작죠, 그죠?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걸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크기나 모양새가 영양소 맛 이런 거 비례하는 것은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비료를 많이 넣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작물에서 어떤 성분이 늘어나냐? 단백질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질소가 이렇게 막 또 뭉치면 단백질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의심을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겪는 알러지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해로운 단백질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걷어차는 게 알러지거든요. 그럼 그 단백질이 어디서 나오냐? 먹을거리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출처불명의 비료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작물에서 어떤 단백질이 저는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게 우리 몸에 작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뭔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내 주변의 것들만 순환시켜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삶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비료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었고 내 몸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저기 어디서 멀리서 온 것이나 어떤 그런 원료를 막 집어먹된 것을 가지고 작물을 키우고 그 작물을 우리가 먹으니까 거기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백질 성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 박사들이 1년 연구하면 바로 나올 텐데 이거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아마 연구를 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뻔하지만. 그래서 이제 지구 그리고 나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같은 방식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해서도 안 되고 농사도 이제 좀 힘을 보태야겠죠. 그래서 이제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농법을 고집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끝났습니다. 이제 밝지 않습니다. 네. 그 뭔가 자연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좀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동양적인 접근이네요. 철학적인. 그런 그걸 인정할 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그 품 안에 깃들고 인정할 때 저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균형이 무너진 상태는 모든 것을 잃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좀 균형을 잡는 어떤 시발점 그런 것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너무 길어졌어. 사진도 많은데 그것은 이따 뭐 천천히 농부님 발표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엄청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저희 풀풀농장 이현진 농부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네, 그 농부님 얘기를 들으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얼굴을 제가 이렇게 잠깐 뵀어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엄청 끄덕거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2020년에 그 한 달 동안 비 왔을 때 얘기하시는데 저도 저희 옥수수가 그렇게 많이 달린 거 처음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크라도 이 오크라가 참 물이 중요한 작물이었구나. 이거를 그 해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었고요. 어떤 얘기들이 마음에 닿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처음 이현진 농부님을 2016년인가 5년인가 한번 뵀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게 정말 기억에 남았거든요. 맨 땅에 내려오는 햇빛은 그대로 흩어져 없어지지만 풀에 닿은 햇빛들은 그 풀을 먹여 살리고 남아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연진 농부님의 얘기는 그러니까 연진 농부님 저한테 항상 그 햇빛을 저금하는 풀에 대한 얘기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분의 가슴에 이 얘기가 와 닿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이 멋진 얘기 다음에 또 멋진 농사 이야기를 해주실 저희 이제 그 너먼굴 농장의 진남현 농부님을 모실 건데요. 진남현 농부님은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그 너먼굴 그러니까 너먼굴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산 너머 골이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너먼굴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님이시고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뒤에 있나요? 저 이 뒤에 풀풀농장도 사례가 있어요. 사진들이 풀풀농장의 농장 사례가 있는데 저도 미리 PPT를 받아봤는데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고 저도 빨리 끝내고 그 사진도 같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 저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8년 됐습니다. 거기 전라북도 간 지 8년 됐고요. 그 너먼골이라는 이름은 마을 사람들이 산 너머의 골짜기라고 부르던 거기서 그냥 따와서 그냥 제가 사는 데라서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이 메인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풀인데요. 이게 고추예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화분과장 볼이고요. 여기 막 한삼동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딱 이제 흙이 노출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그 풀풀농장에서 아까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풀의 생해주기를 활용한다라고 했잖아요. 호박을 심을 때 해리어 비치를 사용하는 그 방법, 그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같이 나올 텐데 풀을 활용하는 건 사실
이 사진 한 장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할 건데요. 지금 여기가 너머골입니다. 요 산을 넘어오면은 이제 저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골짜기에 저만 살아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논이랑 여기 앞에도 논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이 앞쪽 2,000평은 밭으로 쓰고 이 뒤쪽 1,000평은 논으로 쓰고 있습니다. 뒤쪽은 이제 제 땅은 아니었는데 뭐 어르신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저는 젊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뭐 한지는 뭐 2년 됐는데 한 3년 정도 땅을 묵혔어요. 여기 이 사진을 자세히 봐두시면 좋은 게 이 뒤쪽이 약간 흑빛이잖아요. 이게 지금 수확할 때인데 가을 할 때인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 비료 투입구였습니다. 비료만 주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세는 초세랑 중간 부분까지는 같이 가는데 이 마지막 수확기가 되면 꼭 이렇게 도열병이 와요. 이걸 어떻게 해도 막 방제가 안 되더라고요. 뭐 어느 해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이 나이를 핑계로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저한테 지으라고 하는데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아직 안 됐는 때가 안 되면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 3년 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한 자연농으로 넘어간 첫 해인데 세 번째 농사를 저기서 짓고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그 풀농사라는 게 앞에 말씀드린 그 생애주기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농업을 하기 때문에 상품 작물의 재배를 어떻게 거기에 이용할 것인가. 근데 제가 한 경험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토종 작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종 작물이라는 게 그 땅에서 계속해서 채종을 하기 때문에 계속 형질이 변해요. 뭐 가령 충북 음성에서 가져온 토종 고추라고 해도 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뭐 7년, 8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뭐 재배하는 시기라든지 맛이라든지 모양이 아주 살짝씩 다 변합니다. 그래서 토종 종자를 쓰는 게 이 풀이랑 땅을 활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토종 종자인데 요거 지금 6가지요. 6가지 보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다시 밭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는 실패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서 심고 막 풀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이제 풀이 막 쩔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다음에 나는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이 시기에 풀을 베면 된다. 해가지고 다음에 또 심고 그 시기에 풀은 뱄지만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한 3년은 진짜 거두질 못했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게 먹고 살려면 최소한의 경작 면적이 필요할 텐데 뭐 옛날 조선 농사책 제가 역사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2,000평 한 가족이 맨몸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은 2,000평이다. 그러니까 저도 2,000평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평을 농사를 계속 심고 실패하고 심고 실패하고 심고 실패하고 이걸 계속 하다가 그걸 봤어요. 이게 지금 딱 엊그제거든요. 우수에서 경칩 사이 이때가 땅을 만드는 적기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면 이때 들깨 때 싹 태우고 이 전라북도에서는 밭고랑을 딱 만들어요. 뭐 그거를 지금은 경운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삽으로 고랑만 이렇게 파서 넘기는 거죠. 요거를 거두면 이렇게 돼요. 풀이 거의 없잖아요. 요게 이제 풀의 생애 중인 건데 넘기면 요게 비름나물입니다. 그 비름나물이라고 5월 달에 먹는 풀 있잖아요. 그게 8월까지 있다가 죽어요. 얘가 죽는데 죽은 지 이제 지금 한 넉 달이 넘게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풀은 이 위에를 보면 안 되고 이 뿌리를 봐야 되더라고요. 뿌리도 위에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이미 다 썩어가지고 양분이 돼서 밑에서 새순들이 막 올라오죠. 이름 모를 이 잡초들. 내가 먹지 못하는 풀이 전부 풀이잖아요. 잡초. 그게 꽉 쩌는데 이러면 이제 다음에 농사 볼 필요도 없어요. 공 쳤다 너는. 근데 이제 이게 생애주기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딱 이거 고추 심을 때 여기 부분만 지금 이게 5월이잖아요. 망초 때 막 올라오는 모양새가 여기만 딱 삽으로 탁 뒤집고 여기에 물 주면은 우리가 결국 떼알 구조라고 하는 흙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잔뿌리들이 모래알 같은 흙들을 꽉꽉꽉꽉 뭉치고 있어가지고 수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뒤집었을 때 부드러운 그 상태. 그래서 딱 뒤집으면 바로 부드러운데 그걸 그냥 손을 넣으면 안 되고 거기다 물을 좀 줘야 돼요. 물을 주면 그게 착 녹으면서 부드러워져야죠.
근데 거기에다 딱 심는 방법인데 이거 뒤집으면서 풀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 풀이 안 들어가게 뒤집어야 돼요. 풀이 들어가면 이제 썩으면서 한 달 정도는 질소 기화 현상이 나가지고 작물이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요게 비름나물 뿌리가 엊그제 그거고 그 옆에 도깨비 풀 뿌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비름나물도 8월에는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데 이 뿌리가 썩는데 한 달 잔뿌리 썩고 근데 2달째 3달째부터 이 핵심 메인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메인 뿌리인데 요 사이의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을 벨 때도 그냥 베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막 얘네들도 흥망성쇠 국가 단계처럼 이걸 겪는데 흥하고 성할 때 제 아무리 베봤자 안 돼요. 그거 한번 딱 줄기 베면 옆에서 3개씩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 그때는 뭘 해도 안 된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고추를 심으려면 봄작물을 심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비름나무를 키우면 안 되고 도깨비풀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름나무를 키울 때는 뭘 해도 그러니까 비름나물이 씨 받을 때는 씨 받을 8월에 그냥 풀을 한번 베고 그때 다시 도깨비풀 같은 이 가을 풀들을 길러서 이 풀들이 봄이 왔을 때 이 잔뿌리가 썩잖아요.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고추를 심는 거죠. 봄작물들을 심는 거죠. 고추나 뭐 생강이나 뭐 가지과 작물들이요. 풀이 크게 필요 없는 작물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풀이 농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풀 때문에 망했다 하는 작물들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차이가 보이죠. 요거는 8월에 죽은 이제 비름나물 위에는 씨가 다 맺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막 쩔어 있잖아요. 풀이 이런 상태고 요거는 이제 10월에 죽고 11월에 죽은 도깨비 풀이 비름나물 옆에 있어서 풀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요게 훨씬 농사짓기가 쉬운데 요걸 지금 그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고추 심을 때 풀이 똑같이 이렇게 쩔어버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지금 여기를 싹 걷어내고 보리나 밀 같은 화분과 작물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벼는 안 됩니다. 벼는 생물의 생계 주기가 고추나 생강이랑 똑같기 때문에 벼를 심어버리면 얘랑 양분경합을 해요. 둘 다 흥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제일 셀 때 부딪히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심으려는 작물이 항상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보게 되면 보리나 밀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에 죽잖아요. 어차피 죽어야 될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추위를 좋아하는 애들이고 더위를 싫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아까 그 흙이 드러난 공간을 살 걷어내고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재래종 종자를 쭉 파종하고 다음에 거둘 거를 위에 씨만 따가지고 보관하고 요건 다시 멀칭하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심고 얘가 활착을 하는데 어차피 그늘이 필요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그늘이 있으면 딱 베내는 거죠. 베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멀칭이 되면서 흙도 보관이 되는. 그리고 여기 아까 흙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걸 싹 걷어냈을 때 어쨌든 생강, 뭐 마늘, 고추 이런 것들은 다 배수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 땅은 논이었던 땅을 밭으로 만든 거라 배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는 다 각자의 땅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냥 원래 땅에 수분이 없는 땅이다. 그런 땅을 막 이때 땅 부드럽다고 갔다가 막 삽 들이대서 배수로를 만들어 버리면 그건 또 망하는 일이고 제 땅은 배수가 안 좋은 땅이라 배수를 만들어 오면 유기물이 모이는 토양이라 그때 배수로를 하면서 그 배수로에 있는 풀들이 나잖아요. 배수로는 따뜻하기 때문에 습기도 더 보존이 되고 그래서 겨울 딱 요맘때 풀이 더 많이 나요. 많이 나 있는 걸 그걸 살짝 떠가지고 풀의 잔뿌리까지 살짝 삽으로 이렇게 낮게 떠서 톡 여기 위에 얹는 거예요. 맨 위에다가 고추 심을 때다 뚜루루룩 얹어 놓으면 그 풀의 뿌리가 흙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를 설설 맞으면서 이게 푸슬푸슬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엎어놓고 이제 나중에 건초대 같은 거는 그건 취향입니다. 뭐 너무 내가 막 큰 건초 같은 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막 태워버려가지고 재 주는 거고 나는 그것도 싫다 그러면 잘게 부셔서 이 위에 덮어주는 거고 효과는 다 똑같다. 근데 이 화분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처음 한 달을 잡을 수 있어요. 처음 한 달을 잡는 게 작물은 생산량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요 지주대를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고추 심고 나서 대나무 지주대를 제가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건 작년치고 이제 올해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주대를 해주는 거죠. 보게 되면은 처음엔 이렇게 일자 지주대를 했어요. 그리고 간격도 좁잖아요.
저태 했을 때는 못 모르고 막 이러고 소금물 갖다 뿌리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쯤 가면 이제 지주 때도 좀 더 진화되고 가운데 뭐 사이짓기도 해보고 고랑 두둑도 좀 더 넓혀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더 개체당 수확량은 많죠.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수확량과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체 하나하나의 성장이 좋은 것은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늘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낙엽을 좀 긁어 봤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산골인 거. 그냥 바람에 맥없이 낙엽이 날라와요. 그걸 좀 고정해 보자 내가. 이거 풀이 안 나잖아요. 이게 굉장한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갖다 막 300평을 막 갖다가 막 뿌려봤어요.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와.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었냐면 낙엽을 주고 그 위에 원래 나던 생 건초들을 걷어놓은 거를 덮어주면 이렇게 되고 낙엽만 해놓으면 이렇게 되고 배수로를 파면 이렇게 되고 안 파면 이렇게 되고 제 땅은 그렇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그 땅에서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생육 차이가 요때가 지금 한 3월 정도인데 요때 요만큼 차이 나면 사실 끝난 거예요. 저게 제가 마늘을 그래서 엄청 실패를 많이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낙엽을 고정하는 시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낙엽이 그냥 생 저렇게 마늘 요만큼 올라왔을 때 해서는 안 고정되고 마늘이 좀 한 이 정도씩 올라왔을 때 낙엽을 좀 보관했다가 덮으면, 그러니까 뱀이 깨어나기 전에 3월 중순쯤에 덮으면 된다. 그걸 알아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생강이랑 섞어짓기를 해봤어요. 마늘을 싹 걷어내면은 여기가 흙이 그대로 노출되고 다시 풀이 쩔어요. 그럼 가을 농사 질 때 엄청 복잡해요. 왜냐면 이게 6월 초 중순이기 때문에 석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6월에서 석 달 기다리면 7, 8, 9잖아요. 이미 9월 초, 8월 말에 가을 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봄 작물을 여기다 심으면서 요 마늘 사이사이에 생강을 심으면서 요 고랑에는 보리를 뿌리고 이게 참나무가지를 덮는 건데 저희 지역이 이제 봉동 생강이라고 해서 완주 지역에서 생강을 공급하는 지역이에요. 저 원래 전국적으로 조선 시대부터. 근데 이 지역이 연작 피해가 없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늘 빼고 요 보리를 고랑에다 심고 참나무가지를 5월에 새순을 꺾어다가 그걸 생강풀이라고 하는데 생강 심고 덮는 거예요. 싹.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인데 이것도 고추 아까 마찬가지로 요 보리대를 뽑아가지고 이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건 아예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러면 아예 고랑이 파지는 거잖아요. 이걸 뽑아서 위로 덮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볏짚 멀칭도 되고. 볏짚 멀칭을 우리가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전통 농법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볏짚은 고추균이라고 하죠. 균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돼서 그 뿌리 썩어벽이 있어요. 그래서 생강이 연작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볏짚 때문일 수 있다라고 저희 지역에 이제 보존 그 협회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이 정도가 됐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작은 게 더 많습니다. 아직은. 네. 그리고 요거는 토란인데요. 근데 저희 땅은 논이라 아무리 배수로를 파도 습한 땅이 많아요. 그럼 그 습한 땅을 그냥 맥없이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토종 토란입니다. 대가 이제 보라색인데 지금 심으시는 것들도 다 토종이에요. 근데 그 초록색 대는 주로 삼례 지역, 그 완주 삼례 지역에서 보급된 토종이고 이 보라색은 이제 충북 지역, 진천 지역에서 보급된 토란이고요. 맛이 아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노각은 제가 사진을 그때 더워가지고 못 찍어가지고 뭐 노각도 많이 심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제 벼 농사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가 실패를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 하라고 해서 제가 3년을 버텼어요. 그러고 안 하다가 그 뒤에 들어가서 이제 손으로 처음에는 기계로 했어요. 맨 처음엔 다 뒤집고 비료를 안 주고 퇴비를 조금 주고 그리고 왕겨 같은 거 뿌리고 기계로 하다가 요거는 그 다음 해 손으로 뿌리고 손으로 거두는 작업입니다. 1000평 정도 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리벼라고 저희 지역에서 자생하는 토종벼예요. 400년 정도 됐습니다. 문헌 기록에 보면은 임원경제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거 보리벼는 400년 정도 된 전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특이하죠. 보라색으로 익어가지고 맛은 엄청 좋은데 생산량이 다른 토종벼보다 막 엄청 떨어져가지고
돌을 싸매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토종벼 이제 다마금 새 다마금이라는 토종벼인데 그래서 작년에는 요 자리에 병이 안 왔어요. 물론 제가 손으로 혼자서 베다 보니까 천평을 막 쥐한테 엄청 많이 주고 지금 딱 걷어놓으니까 와 그냥 기계로 저 병원 상태에서 기계로 벤 거보다 못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고민을 휩싸여 있어요. 이걸 내가 얼마를 받고 팔아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 팔고 그냥 나눠줄 것 같은데 얼마를 받아도 제가 만족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벼농사는 이제 풀이잖아요. 결국 벼농사 풀은 물로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농법이 오리농법이 있지만 저희 지역은 오리농법이 너무 힘들어서 요 산이 매봉산이에요. 요 산에서 매들이 알을 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오리 막 작살 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우렁이 농법을 주로 하는데 이제 우렁이 농법 해도 풀이 엄청 쩔어가지고 그 트랙터로 가는 거거든요. 옛날 방법 중에 여기서 물이 계속 흘러요. 여기가 또랑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을 여기로 돌려놓고 딱 베자마자 그냥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풀을 죽입니다. 물이.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습한 땅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풀들을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닭을 좀 키우면 어떨까. 그리고 제 아내가 막 큰 동물을 싫어해요. 저희 지역이 소를 키우는 지역인데 소를 못 키우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청개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연부화 시켜가지고 1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다 죽고 이제 매한테 다 털리고 이제 한 마리 이 암탉이 남아가지고 이 암탉이 그때부터 까기 시작해서 3년을 실패하고 그때부터 불기 시작해서 요거는 재작년이고 지금은 뭐 암탉 뭐 한 30-40마리 되는데 아유 그거 쏠쏠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팔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요 옆에 사진이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요맘때예요. 이거 제 3년 전인지 뭐 4년 전인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우수에서 경칩에 삽이 제일 잘 들어가요 땅에. 그리고 저희 땅은 배수로를 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배수로를 파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삽이 들어갈 때까지. 또 너무 힘들면 막 곡괭이 갖다 파는데 그걸로는 아무리 파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요때 한 3년 정도 파 제끼니까 그래도 앞쪽은 쓸만해지더라고요. 한 반은 쓸만해지고 한 반은 습하고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네, 매년 그러고 있고 이제 지주대 같은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한 3년 써요. 이 지주대 대나무 지주대. 그러면 그 집이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아궁이 쓰는데 온돌이랑 뭐 나무 같은 거 뭐 이런 부산물들 태워가지고 재 만들어서 재는 뭐 고추는 안 되고 마늘 같은 거, 생강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쓸 때 좋습니다. 뿌리작물에. 처음에 볏짚을 어떻게 쓰려고 고민을 했었냐면 처음에 논농사를 지었을 때 저 혼자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볏짚으로 초가지붕으로 얹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썩으면 이걸 갖다 풀테비로 덮어주면 어떨까. 그런 거 지어가지고 한 6개월 살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재작년쯤일걸요. 요거 곡괭이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트랙터로 제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20년 동안 유기농을 한 땅이에요. 유기농 논농사. 그 땅에 유기물은 막 엄청나죠. 손 넣으면 툭툭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트랙터가 계속 해마다 콤바인이랑 깔고 그러고 내기 때문에 이게 땅이 안 들어가요. 경반층 딱 20cm를 지나가면은 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결국 모든 밭작물들은 그 이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밭농사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깨는데 뭐 한 3년 좀 걸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반층이 깨지는 데는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령답은 여기 차례인데 저희 이 풀풀농장 사례 사진 조금 봤으면 합니다. 괜찮으시면은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진라면 농부님의 호쾌한 지금 발제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작은 골짜기에서 막 영화제도 처음에 하시고 엄청 재미난 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농부님이세요. 그래서 이야기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농부님 말씀대로 연진 농부님의 풀풀농장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은 좀 이따가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이제 후루룩 보여주신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그 신청하실 때 미리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후에 현장에서 질문 받을 테니까 지금 드는 생각 있으시면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신청 시에 들어왔던 질문에는 풀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마 연진농부님 발표하시면서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땅에 도움이 되는 거는 풀이 도움이 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뭔가 비료나 이런 퇴비나 이런 영양적인 요소로서 풀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풀의 종류, 뭐 사용하기 힘든 풀이 있나요? 어떤 풀이 좋은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두 분의 이제 얘기나 농사 방식을 봤을 때 어떤 풀을 골라서 농사를 지으신다기보다는 그 지금 주어진 밭에 나오는 풀들을 활용해서 그 풀들을 관찰하시고 그 생애 주기를 보시면서 좀 그걸 활용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내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농사 짓다 보면 굉장히 힘든 풀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면 쑥, 그다음에 오차드 그라스라는 사료작물이 있고요. 저희 밭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라는 생각을 몇 년 했어요, 사실.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밭에 우연히 헤어리 배치가 생겼단 말이죠. 얘 녹비작물이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굴러 들어갔구나. 근데 이거 오차드 그라스 얘는 뿌리가 이만합니다. 도저히 파종이 불가능해요. 근데 얘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얘는 삽으로 퍼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럴까 한두 개는 그렇게 해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내가 얘를 없앨 수 없구나. 그 생각을 1번 내가 얘를 없앨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2번 그럼 얘는 왜 왔을까? 3번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갈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헤어리 배치랑 싸움을 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비슷한 시기에 크거든요. 예, 가을에 싹이 나서 헤어리 배치랑 오차드 그라스랑 그래서 경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점점 헤어리 배치가 막 몰고 나가는 거예요. 오차드 그라스를. 헤어리 배치는 그러니까 오차드 그라스는 이렇게 크려내고 헤어리 배치는 이렇게 기어가면서 면적을 넓히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질문과 관련해서 풀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근데 하고 싶다 그 생각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까지 또 가야 되는 스마트팜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농사가 없어진 다음에 비타민 섭취 전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근데 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랄까 재미있는 게 그 밭을 올해 주인이 회수해 가버렸어요. 10년을 했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나? 라는 역시 고민하면 해결책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맞아요. 풀의 밭의 가장 큰 적은 그 자본주의더라고요. 땅을 뺏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밭을 만들어 놓으면 땅을 뺏기기 때문에 저도 한 1, 2년 막 빌려서 해보다가 이건 100% 뺏긴다.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샀거든요. 사면 괜찮더라고요. 네, 그것도 다 돈이지만 괜찮아요. 다 하다가 죽을 때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네, 저도 그 작은 농장에서 같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랑 일을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도시 소비자분들도 오시면 막 풀 보면 못 견뎌하세요. 막 저걸 다 뽑아야 돼. 막 저 뽑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뽑지 마세요. 저희는 여기서는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막 그 풀이 뭘 하지 않아도 막 부들부들 하세요. 저걸 보면 당장 뽑아야 된다고 막 손이 간지럽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선생님 인류가 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면 벌써 풀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이 수십 개까지의 풀이 여기 살아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니까 이기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제 좀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밭에 나는 풀을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또 오차드그라스처럼 참 마음에 쓰이게 하는 풀이 있다는 것도 정말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갈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뿌리로 번지는 풀들이 정말 뿌리가 두껍고 단단한 애들이 많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계속 그래서 그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 중인데 너무 재밌는 거는 작년에 그렇게 막 풀 덩어리로 자라는 풀 위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사람들이 저희 집에 그런 뭔가 그런 풀을 목초지 같은 데서 풀을 키우는 모습 같다며 너무 예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키우는 풀이냐 해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참 이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막 답답하실 거예요. 저희 사진 보고서 저걸 저렇게 해놓으면 농사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러시는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목초지처럼 풀을 예쁘게 키웠지 또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참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무엇이 보이는지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관리법, 뭐 어떤 풀을 얼마나 키워야 될까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덧붙이실 얘기가 있을까요? 네, 그럼 연진농부님 뭐 사진 보면서 나중에 또 할 얘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말을 보태면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사실 두 분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기대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이것저것 책을 읽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농사의 방식이 다르지만 어떤 미국 농부가 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그분은 이제 지피작물, 녹비작물을 엄청 다양하게 키우면서 큰 농사를 짓는 방목하고 목초지를 키우는 그런 농부님인 거예요. 그분도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어떤 지피작물을 심으면 좋아요? 무슨 씨앗을 뿌릴까요? 얼마나 뿌릴까요? 뭐 어떻게 뿌릴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당신은 그 풀을 키워서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해요. 땅에 영양분을 주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위에 뭔가 덮어주고 싶어요. 뭐 땅의 통기성을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바라는 바가 이 땅이 필요한 작업이 있고 농부가 원하는 바가 다 다를 텐데 무작정 뭐가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질문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각자의 필요한 것과 각자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얘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 이 농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실패해 봐야지 안다고 그리고 다양하게 뿌려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땅에 어떤 게 잘 자랄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게 진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책 얘기와 연계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책에 도움이 컸는지라는 질문이 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런 얘기들을 다른 데서 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 농부는 어디서 뭘 들었길래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지 뭘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얘기들이 조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겹치실 줄 알았어요. 이 두 분의 추천하는 책이 좀 겹칠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저도 막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책 같이 읽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몇 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겹칠 줄 알았는데 미리 여쭤봤더니 그렇게 겹치지가 않더라고요. 책 종류가.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그 책을 조사를 좀 했어요. 파는지 이제 오래된 책들은 판매도 안 할 테니까 현재 판매하는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조사를 해왔는데 책 제목이랑 얘기를 하고 농부님한테 좀 더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먼저 잡초의 재발견이라는 조지프 코케너 교수가 출판한 책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나왔고 우리나라 2013년 출판돼서 지금은 절판됐는데 이북으로는 구입이 가능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잡초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좀 인식을 바꾸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농부님 더 뭔가 소개해 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실 게 있으면 치고 들어와 주세요. 네, 잡초의 재발견은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풀에 대한 그 기존의 인식을 좀 바꿔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네. 비슷한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발밑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이제 땅이나 풀에 대한 그리고 땅속 미생물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2018년에 출판된 책이고요. 지금 종이책으로 구입이 가능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기농이라든가 자연농이라든가 재생유기농법 아까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얘기한 그런 전 세계에 그런 농업을 하고 있는 농부들의 이야기들을 모아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도 좋으신 것 같고요. 또 연진 농부님이 얘기해주신 책 중에 아나스타시아라는 그 책이 있어요. 2011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지금 종이책, 이북 다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사업가가 타이가 지역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만난 아나스타시아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인생의 귀중한 경험과 막 농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은 내용이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신비한 밭의 서서라고 가와구치 요시카즈라고 일본의 자연농으로 유명하신 농부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종이책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책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워낙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막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때 전문가의 기대잖아요. 그래서 저 이 할아버지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견학을 2015년도인가 갔는데 이분 논에 갔습니다. 논에 갔는데 30년 이상 무경운으로 논농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30년 동안 호밀하고 보리 호밀하고 이제 벼를 이렇게 이모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땅속 유기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땅속 비료 성분이 많으면 아까 진라면 농분 얘기했던 도열병이 오기 쉬워요. 거름 성분이 많았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안 넣어도 30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땅이 비옥해져서 병이 올 정도로 비옥해지는구나라는 걸 거기 가서 봤고요. 그래서 밭농사는 근데 다르죠. 물이 없기 때문에 30년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 느낌으로 100년을 하면 우리나라 땅도 일본, 미국, 유럽과 같은 자연농 할 수 있는 땅, 비옥한 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일단 발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 논 주변으로 논둑에 다 제초제가 쳐져 있어요. 그분만 그런 방식이고 나머진 다 관행을 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외로운 섬처럼. 마을 한가운데 뚝 떨어져 딱 그분 논만 그래서 왜 주변에서는 다 안 했을까? 아무도 안 했을까? 너무 외로웠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질문을 했죠. 그래서 왜 아무도 안 하시죠? 했는데 그분 답변이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으로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변이 어떤 환경이든 나의 생태계가 살아있으면 괜찮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섬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그 생태계를 잘 갖고 나가시면 언젠가는 커넥트 될 것이다. 연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권 더 추천해 주신 게 있는데요. 진짜 채소는 그렇게 푸르지 않다와 채소의 진실이라는 책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채소의 진실은 지금 절판이라서 아마 중고책으로만 구입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어떤 채소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채소가 좋은 채소인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또 추천해 주신 책이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라는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는데 추천해 주신 건 나쁜 벌레는 없다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작은 것들 속에 깃든 신의 목소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어떤 책이냐고 여쭤봤더니 엄청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진라면 농부님이 얘기해 주신 책에는 땡큐 아메바라고 부제가 텃밭 농부를 위한 토양 먹이금을 활용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2010년에 나온 책이고 종이책 아직도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유기농 텃밭의 진정한 주인은 토양의 미생물이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흙이 그냥 흙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엄청 다양한 미생물들이 생태계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24절기와 농부의 달력이라고 안철한 선생님이 지으신 책인데 거의 여기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이죠. 네, 24절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고 24절기와 농사를 연결해서 내용이 이어지는 책인데 농부님이 이제 일상에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농사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비슷한 책으로 제가 계속 보는 거는 자연달력 제철밥상이라고 장영란 농부님이 지으신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먹는 것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서 뭔가를 캐서 먹는 것까지 연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 책도 좀 재밌게 읽으실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의 농부님이 나온 책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읽으면서 왔는데 흙 생명을 담다라고 재생유기 농업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이제 분명한 숫자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제 몇 가지의 뭐 지피작물을 섞어 심었을 때 뭐 7가지, 뭐 14가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차이라던가 뭐 이제 아까 이제 연진 농부님 보여주신 것처럼 표로 나오는 숫자라던가 이런 연구 결과 같은 얘기들도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참고하시면 과학적인 결과 같은 것들을 좀 더 참고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하고 싶었던 거는 작은 것들이 만드는 거대한 세계라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책이긴 해요. 균과 이제 미생물에 관한 과학 도서 쪽에 가까운데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식물의 뿌리에서 바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다 그 균사로 연결돼서 균사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주는 거고 그 균사로 식물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식물 개체만 바라보고 그걸 먹고 뭐 키우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다양한 것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이제 뭔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읽어보고 싶거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하게 되는데 질문이 혹시 오늘 이거 말 안 하면 난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못 먹고 이럴 것 같다 이랬으면 한 분만 딱 받아보고요. 그게 없으시면 그 풀풀농장 사진을 보는 걸로.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질문을 이렇게 좀 메일이나 이런 걸로 받아주시면 답변을 좀 서면으로라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여기서도 받지만 네. 안 되는 부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지금 꼭 질문을 해서 듣고 싶다 이러신 분 계실까요? 네, 사진을 보는 걸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약간 끄는 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더니만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저는 밭을 1년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2월 달이고요. 2월 달에는 이렇게 작년 식물의 잔사 내지는 풀의 잔사로 이렇게 덮여 있게 됩니다. 1월 사진이 없는 이유는 12월 1월은 밭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막 찾아봤는데 별로 넣을 게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중간쯤에 흙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는 가을에 뭔가 심어 놓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흙이 보여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뭐 봄에 뭔가를 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 이제 위치는 다르지만 이런 곳에 이제 파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잔사를 걷어내면 그냥 바로 파종할 수 있습니다. 엄청 쉬워요. 뭐 비닐 씌울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흩어내고 그냥 쫙 뿌리면 바로 됩니다. 근데 이건 쉬웠을 경우고요. 물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곳을 찾아서 아니면 요런 환경이 되게 만드는 게 이제 무경은 하는 이제 약간 노하우 같은 거. 왜냐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풀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랑 그 풀의 생애가 약간 달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는 뭔가 안 했던 곳이고 여기는 뭔가 키웠던 곳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일부러 얘를 염색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전에 어떤 걸 키웠냐 안 키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력이 좋은 분만이 작물이 보입니다, 사실. 네. 4월 달에 작년에 쪽파 10월에 심어서 이제 4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이제 수확할 때쯤 된
이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작물 주변은 풀을 그래도 맺고 뭐 고랑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풀이 많이 나 있고요. 네, 그런 그래서 저희 밭에 오시는 분들이 잘 밟죠, 작물을. 뭘 심어놨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곳이 있는 반면에 같은 시기지만 이렇게 파종하려고 뭘 헤쳐보면 이제 자 올해가 2023년이니까 자 2022년산 조금 내려 2021년산 20년산 19년 18 17 16 15 이렇게 이 밭을 2013년부터 했으니까 저 얘는 2013년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켜켜이 쌓인 곳은 굉장히 부드럽고 파종하기도 너무 쉽다. 금방 끝난다 일이. 예, 이건 대파밭이고요. 이렇게 월동하는 작물은 조금 더 키우기가 쉽습니다. 봄 작물보다. 왜냐하면 풀과의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가을 작물을 좀 많이 심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으면 뿌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호박밭인데 헤어리 배치라는 풀이 막 엄청 있어요. 그 상태에서 호박을 예를 2m 간격으로 심는다 했을 때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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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여기만 이렇게 풀을 매는 겁니다. 그러고 파종을 해요. 그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시기를 바꿨는데 7월달 되면 이런 식으로 헤어리 배치가 자연스럽게 쓰러지고 얘는 호박이 이렇게 딱 밭의 주인이 되는 이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헤어리 배치를 다 없앴다. 예? 여기서 싹 베고 뭐 캐내지 못하죠. 싹 베고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만약 갈았다 그러면 완전 끝나는 거고 베고 해버리면 여기서 다른 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호박하고 다시 경쟁을 해버리는 거고요. 이거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 네 다시 4월로 돌아가서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민들레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민들레 꽃차를 했어요. 거의 멸종이 됐어요. 이런 이제 그림이 안 나와요. 이제 이게 사람은 뭐든 할 수 있구나. 네 그런 걸 깨닫게 했고요. 지금은 이런 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은 이때 이 해가 지금 해가 다 다릅니다. 이 월별로 그냥 구성한 거고 가뭄이 너무나 극심해서 정말 이때 저희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최고치였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혀 팔 게 없을 정도의 그때 막 풀을 매다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제가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는데 풀을 매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되겠구나 내지는 풀은 이런 존재구나. 그냥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다 모든 걸 느끼게 해준 저 뿔이 저거를 죽일 권리는 나에게 없다. 이런 뭐 생각들을 하게 해줬고요. 감자를 수확할 때쯤 되면 풀을 키운다는 상황 어떤 것이냐? 감자를 도저히 캐기 어려운 상황. 어떤 게 요게 감자입니다. 예를 들어 요 잎 요런 거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더라도 바로 풀이 그 밭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처음에 무투입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 감자 수확량이 점점 늘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첫 해에 뭐 9배를 시작으로 해서 10배, 12배, 13배까지 늘어나서 역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자연농 이거 된다. 웬걸. 그 다음 막 4년차, 5년차 넘어가니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0.1배. 그죠? 10kg를 심으면 1kg를 수확하는 네. 그렇습니다. 자연농의 수확량이라는 게 뭐 꼭 그런 건 아니 상대 그냥 네. 그래서 감자를 심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땅 속에 심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니까 좀 두둑이 높은 게 사실 좋아요. 근데 경운을 안 하니까 점점 사실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부지런한 진라면 농부님 두둑 만들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해요. 귀찮아서. 그러다 보니까 감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넓게는 하지만 개별 작물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두콩을 옥수수 농사가 잘 됐을 때 예를 들어 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옥수수 너무 잘 됐어. 그걸 그냥 남겨서 쥐주대로 썼던 예쁜 그림이라서 한번 소개해 보는 거고, 이거는 당근을 한번 캐다가 너무 뿌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뿌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하고자 올린 거고요. 8월 달이 이제 풀이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그때 밭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밭주인에게 돌아간 10년간 견적하고 돌아간 밭인데 그 풀이 아주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관리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물이 크는데 이런 시기면 곤란해요. 이런 정도는 뷰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아마도 무겠죠. 무를 파종하기 위해서 지금 밭을 여기도 그렇고요. 만들어 놓은 상황. 이런 거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풀이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인력으로는 못하고 저 예치기를 쓰는데 예치기로 한번 깎습니다. 안 깎여요. 너무 처음에는 그냥 깎는 신용만 해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는 느낌만 주고 한 2번, 3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잔사를 해치고 밭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가 여기 아닌가?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정확히 연결은 안 되는데 8월달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을 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를 내 가지고 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봄에는 굉장히 빨리 했지만 막 8월 이쯤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작업이 며칠 걸립니다. 한 예를 들어 물을 한 8월 20일에 파종한다 치면 한 8월 10일부터는 시동을 걸어야 이게 하루에 다 못해요. 그래서 뭐 예치기도 쳤다가 어느 날 조금 했다가 힘들면 또 가서 자다가 뭐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며칠간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이건 양파막 이제 두둑을 만들 때 만약 이제 새로 두둑을 만들어야 됐는데 소규모다 그럼 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막 삽으로 퍼올리고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건 너무 힘들어서 들깨를 수확할 때 들깨 같은 경우 이제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들깨를 베면 이제 이렇게 그냥 무질서한 상황이 돼야 돼요. 이 흙이 보이면 안 되는 거. 그건 이제 농사를 잘 못 지었다. 제 기준으로는. 네. 작물을 수확할 때는 풀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이제 양파만 만들기 전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뭐 단호박이 이렇게 줄기가 쓰러져 있고 여기는 먹혀온지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이제 막 풀도 막 엉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밭을 만든다 그러면 한 열흘 전 막 보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엔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여기가 이런 모양이 되게 해서 이제 파종할 때는 꼼꼼히 풀을 메고 여기는 크게 상관없고 왜냐하면 이 풀 중에 그냥 겨울을 나서 버틸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그리고 버텨도 겨울에는 생장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하고요. 이건 배추인데 왜냐하면 배추가 얼마나 크냐가 그 땅에 이제 유기질 성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큰다.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사진이고요. 이건 무인데요. 뭐 이렇게 무도 수확할 때쯤 되면 뭐 이런 식. 그래서 이게 거름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런 잎이 많고요. 아무래도 시래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요런 애들이 다 헤어리 배치죠. 뭐 심은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날라온. 끝 사진 같네요. 네. 마지막까지 너무 알찬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 막 가슴이 콩닥콩닥 조마조마한 이제 스태프분들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참가자분들의 마음이 여기 지금 막 경합되는 게 저는 막 느껴졌어요. 네, 그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다시 소통할 수 있을지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멋진 발표해주신 두 분 농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제 1은 끝났고요. 다음 주제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